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최대우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 비즈니스는 AI로 어떻게 혁신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지만 직접 AI 기업을 창업해서 사업까지 하고 계시는 CEO입니다. 혼자서 산학협력을 다 하고 계신 거죠. 또 국내에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 툴인 R을 소개하는 인물로 유명한데요. 오늘 최 교수님을 모시고 AI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스스로 자기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현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 겸 에자이소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대우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도 하고 계시지만 회사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기업에 또 이렇게 홍보의 기회가 왔으니까 놓칠 수 네. 없죠. 회사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에자이소다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5, 16년은 뭘 할까 좀 이렇게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큰 그 기회로 삼은 사건이 모두 다 아시지만 이제 2016년에 알파고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 전공이 이제 아무래도 뭐 박사 받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들을 보니까 굉장히 접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서 2017년부터 좀 방향을 잡고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저희가 이제 기술 평가를 AA 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AI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탁기에 인공지능 세탁기 옛날 이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세탁기의 세탁량을 조절하는 것도 AI라고 말을 하고 네. 또 말씀하신 알파고까지도 AI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AI란 무엇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말 그대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의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그 정의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 네. 그 다음에 최적의 행동.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좀 수리적으로 좀 펼쳐본다면 최적의 행동과 매핑해주는 함수 추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미해지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미해지는 네.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감할 수 없는 정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네. 챗봇,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화 많이 봤잖아요. 네. 영화만, 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최적의 목표점은 그 인공지능이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챗봇이라든지 자비스 같은 그 속성을 봤을 때 최고의 행동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아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행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고,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고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네,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해진 게 데이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 점점점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인공지능의 모습으로 와닿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세계 알파고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현재 우리가 오늘 주제가 기업 비즈니스와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런 게 주제인데 네. 그러면 기술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야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뭐 혁신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건지요? 수준을 사실 가늠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왜 그러냐면 최고점이라는 거를 아직 다다르지도 않았고 그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단 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최적의 행동을 하고 인텔리전트화 하는 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네. 그 키워드가 바로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였습니다.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기술과 접목되면서 AI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AI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새롭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점프업을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그 기술 자체가 혁신적인 것은 맞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질 것이다 라는 비전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AI는 기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고도화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저는 있는 그런 로드맵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뭐 ERP나 CRM이나 SCM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형 데이터를 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네네. 어떤 그 예쁜 리포트로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AI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고 그 뭐 좀 훨씬 더 그 방대하고 네. 다양한 데이터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 기업이 가진 기술 기반도 달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한 키워드가 과거의 BI는 정형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리포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AI와 차별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형이 아닌 비정형의 형태의 정보들을 과거 BI에서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AI에 와서는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또 딥러닝,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딥러닝의 기술이 오게 되면서 이 비정형 데이터의 정보 압축성, 저는 그걸 인베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베딩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리포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AI가 추구하는 거는 오토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마치 집에 책이 계속 쌓여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어가면서 똑똑해지듯이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점점 지능이 올라가는 그 비전을 갖는 게 바로 AI다. 그 차별성이 비정형, 그 다음에 자동화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I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AI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희 애가 이제 심심이라는 챗봇 앱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설정을 잘못하면 약간 초등학생 애한테는 좀 나쁜 말이죠. 욕설 같은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뭐 그 솔루션 회사에서 그거를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그런 것도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이라는 게 네. 그렇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가비지 정보도 많고 나쁜 정보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학습하다 보면 뭐 AI의 뭐 편향성이라든지 뭐 그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AI가 우리 생활 속이건 실제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AI에 대한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지해서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 그 데이터 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I 그 기술 자체가 아직도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그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얘가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크게 묶어서 AI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편향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AI 자체가 의사결정 자동화를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생각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종의 transparency, 그러니까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기술에 집중하는 저로서는 약간 번거로운 작업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필터링이 돼야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버넌스, 말 그대로 그 만들어진 AI 알고리즘이다, 에이전트들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아까 말한 심심이 같은 경우에는 틀린 대답이나 욕설을 하면 뭐 우리가 심심해서 정말 취미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AI를 이용했는데 이게 심각한 오류나 아니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을 내리면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버넌스 이게 현재 뭐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가 explainable AI라고 그래서 이제 XAI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그 자체가 보통 딥러닝의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값이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 그 인공지능 그 자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즉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어떤 중요 팩터를 가지고 하는지, 즉 설명 가능한 AI로 리엔지니어링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의 최적화, 저희도 이제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모토로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만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큰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조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진화하는 형태를 좀 권장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네네. 제가 여기 에자일소다라는 회사를 취재를 해보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한다. 뭐 이런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쉽게 설명을 잘 못해서 또 약간의 현기증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훌륭한 행동을 하는 매핑해주는 함수를 추정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함수를 추정을 할 때 그 함수의 어떤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나는 수익 극대화가 내 목표야. 아니면은 마켓 쉐어를 확장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 수익은 좀 포기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목표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함수가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알파고 생각해 보면은 알파고에 강화학습이 사용됐다. 그 강화학습한테 어떤 목적을 줬냐면은 이겨라. 그렇죠. 네, 이기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준 거고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목표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함수, 즉 행동을 하는 함수가 추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강화학습을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게 어떤 용도로 네네.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많은 이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금융사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고객한테 돈을 주는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카드사 돈을 꿔주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 한도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클레임 프로세스를 태워서 보험금을 줘야 되죠.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뭐 은행에서 뭐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할 때 되게 신용이 좋아요. 네. 신용이 좋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꿔줄 수가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만 인컴이 낮아. 그럼 많이 줄 수 없죠. 그렇죠. 그 제 다음에 얘기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신용은 조금 약간 이게 믿을까 말까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내가 돈이 급하니까 그거를 빨리 갖다 써. 좀 이자가 높아도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잘 갚을 것 같아. 그럼 또 잘 꿔줘야 돼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을 때 최적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강화학습이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일단 키워드는 저는 최적화라고 봐요. 옵티마이제이션. 네. 최적이 뭐냐 이거죠. 강화학습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알파고의 사례를 보면 알파고가 자기들끼리 바둑을 져서 네. 한 알파고는 이기고 또 다른 알파고는 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 과정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이렇게 싸워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근데 실패를 몸으로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 실제로 강화학습의 연구들은 게임 환경에서 많이 연구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의 환경은 일종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학습에서 그 시뮬레이터를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게임을 계속하면은 게임에 대한 성과가 점수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성공과 실패에 대한 데이터들도 계속 축적되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데이터로 생성이 되죠. 그러한 아주 클로즈드 형태의 제일 정제된 형태의 환경에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 그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게 가능하냐? 사실 그거를 이제 극복한 게 저희의 좀 노하우고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결정 체계를 금융권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어. 일종의 성공 실패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게임 플레이에 대한 레코딩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가상적으로 게임의 환경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일종의 대출을 기가 막히게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구사하게 된 거예요. 가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상의 데이터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리얼이죠. 리얼의 환경에 게임을 했던 그런 흔적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재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기존의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을 네. 하는 이거 뭐 지도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기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강화 학습을 통해서 네. 기존 알파고보다 훨씬 좋은 알파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강화 학습이라는 게 왜 네. 지도 학습 같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약간 목적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즉 지도 학습의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더링, 순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별하는 슈퍼바이즈 러닝, 즉 지도 학습 모델을 만들면 스코어 형태로 스코어가 굉장히 높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숫자, 그 다음에 스코어가 낮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낮은 그런 정량적 형태로 나열만 해주는 게 슈퍼바이저 러닝이에요. 결과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열만 했지 의사결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의사결정은 뭐가 애드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오렌지 정도 돼 위험 등급이.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기 아니야. 이런 게 의사결정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간은 그런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한 거죠. 나름대로 뭐 분석도 하시고 그랬는데 BI 관점에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거기에 뭔가 더 목적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줄 수 있냐면 누가 이제 C레벨이 그 슈퍼바이즈 러닝 즉 지도 학습에 의해서
좋아, 많이 잡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기 당하는 금액을 더 많이 막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과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렌지였는데 결국은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내가 누수된 금액이 너무 많아. 다시 얘기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스코어 측면에서는 약간 오렌지 등급이었지만 대출에 대한 금액이 크면은 내가 면밀 조사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더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강학습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오렌지를 네. 기존에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통과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판단했는데 네. 이걸 오렌지만 대상으로 강화학습을 또 하면 네. 이 사람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정답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 강화학습은 아까 그 임원이 요구하는 그 방어 금액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봐, 등급을. 그럼 거기에 맞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할 수 있었다면 네.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목표로 주면 그거에 대한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강화학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화학습하고 지도학습하고 조금 차이를 잘 못 느끼시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화학습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학습은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예를 들은 대로 위험도를 그냥 나래비를 해주는 거지 그 이후에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의사결정까지 결정을 해주는 게 강화학습이고 그 강화학습의 일종의 에이전트, 의사결정을 하는 에이전트는 뭔가 목표 의식을 주면 거기에 맞게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근데 강화학습에 대해 활용한 뭐 이런 사례 제가 듣는 건 뭐 알파고 아니면 벽돌 깨기 게임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가상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화학습의 기술 개발 수준이 올라왔나요? 사실은 이제 기술,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게임기에 비해서 실제 리얼 비즈니스랑은 뭐가 다르고 어려울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 하나는 게임기는 아까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하나의 인바이러먼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리얼 월드는 이 인바이러먼트를 우리가 데이터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즈니스의 목표 혹은 리워드라고 하는, 즉 보상 체계에 대한 정의가 게임기 같은 경우는 이미 게임을 하면 어떠한 점수를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만 이 리얼 월드에서는 이 보상 체계를, 즉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는 보상 펑션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 때문에 적용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강화학습 연구자들이, 연구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대학 교수니까 네. 결국 논문 쓰고 발표하고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A라는 연구자보다 내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블럭 깨기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블럭 깨기 게임 저 A라는 연구자가 알고리즘으로 800점을 했으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알고리즘으로 900점, 1000점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 생활에 이게 녹여지기에는 그 연구자들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와닿지는 않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해외는 의외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사례가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액션을 취해서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필드에서는 이 강화학습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있냐면 에너지나 제조 쪽, 화학 공장 쪽, 이런 쪽에서는
지금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하면 유튜브 우리 생각하면은 추천 잘해주잖아요. 컨텐츠 추천이 뭐 우리도 깜짝 놀랄 네.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화학습이 왜 우리 눈에는 안 띄느냐? 네, 전혀 안 안 띄죠. 네. 예, 의사결정 네. 안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를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대출의 한도 금액만 보는 거지, 그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잘 체감을 못하는 필드가 바로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금융사들이 뭐 예를 들어 대출 심사 이런 데 이미 사용하고 있나요? 뭐 일부 이제 그 POC 정도 아, 해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프랙티스들은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강화학습을 도입하기에는 사실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잖아, 하나 프로세스로. 그래서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좀 예시를 들어준 산업은 대체로 이제 금융권인데요. 네네. 다른 산업에도 이 강화학습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금융보다는 제조, 제조. 제조나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최적화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필드가 그 제어 계측, 제어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미 최적화라는 그 이슈 가지고, 그 키워드 가지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과거랑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으니까. 과거를 보면은 이제 제어, 뭐 약품을 넣어야 돼. 상수도 쪽에 뭐 요새 뭐 벌레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럼 염소를 어떻게 넣고 뭐 이런 그 제조 과정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어 과정이죠. 그게 자동화가 되니까. 그 전까지 보면은 그 데이터가 센서에 의해서 취합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비커로 떠서 네. 그런 정도의 그 모니터링만 하던 시대에서 센서가 들어가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뭐 초 단위로 모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강화학습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고 최적의 어떤 제어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이게 당장 뭐 좀 전에 POC 단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막 이걸 막 그럼 우리 도입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하시는 뭐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좀 기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큰 일종의 뭐 도입하시는 분은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회사를 좀 많이 믿어주시는 분들,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AI, 우리가 비즈니스와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그럼 AI,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들,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써야 돼. 당장 야 니네 그런 거 도입해라고 뭐 위에서 CEO들이 내려 꽂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특히 AI 같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꼭 이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저는 AI라는 단어 나오기 전부터 데이터를 기반한 여러 가지 그 현장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부터 저도 이제 그런 많은 노력들의 어떤 그 파고 속에 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도입하자마자 그 효과를 느낀다기보다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웨이브를 타면서 분명히 우리의 인더스트리들은 발전을 했다라는 거야. 제가 느끼는 예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은행권이랑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된 게 2002년이에요. 근데 그때 왜 인연을 맺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CSS 시스템,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링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그 대출 신청자의 그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스코링을 하려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대출 신청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그러니까 대출 거절자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지금 실행시킨 분들하고 거절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 당시의 데이터를 서베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몇백 건을 모아서 몇백 건인지 몇천 건인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형의 성능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한 거죠.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왜? 대출이라고 하는 고유 권한들이 지점장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앙 집중화한 거죠. 데이터에 의해서. 근데 불과 3년, 4년 만에 그 모형의 정확도나 활용도가 3년, 4년 만에 거의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그 변화가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 성능도 좋아지고 좋은 데이터도 모아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하나의 맥락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사실 AI를 도입한다라는 도입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자동화하고 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연스러운 기업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할 의지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BI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전통적인 노력이 있는데 AI, 특히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은 기존의 그 역량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뭐 보니까 AI 초봉 개발자 초봉이 뭐 억 단위라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당장 그런 개발자를 막 우리가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 기업들은 AI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일단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근데 그 공부가 요새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뭐 유튜브 틀면 다 있고. 사실은 이 데이터 웍이라는 거는 결국은 프랙티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실망스럽지만 계속하면은 좋아져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입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못 가요. 그게 근데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진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C레벨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말씀은 그건 길게 봐야 돼라고 하지만 또 임원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성과를 도입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떤 로드맵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서로 공유하면서 그다음 공감하면서 가야지 성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좀 전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린 거하고 연관된 건데 그 AI 역량을 그 교수님은 회사의 대표니까 저희 회사를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은 우리 옛날에 IT 아웃소싱 하듯이 이런 역량을 아웃소싱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싸더라도 AI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재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양쪽의 장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성공 여부는 좀 문화적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AI 자체 기술보다도 나의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현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AI 하시는 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AI 하시는 분들은 현업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 분들이 초빙이 돼서 이렇게 성공한 모델들이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초빙이라는 것은 아웃소싱 준 것만. 아니죠. 내 인하우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네. 이 양반은 전통적인 그 금융 쪽을 모르시지만 이쪽에 기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데려와서 요새 조직들을 많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많은 그런 형태들의 조직들이 각 기업마다 있는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이거 오늘 결론 이상하게 갔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이 AI 인재 양성에 예. 그 뭐랄까요 인프라 이런 네네.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이렇게 대학 교육이나 뭐 아니면 뭐 전문가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되어 있나요? 대학 얘기하면 제가 항상 찔리죠. 아, 네. 예. 그게 사실은 정말 이 AI와 관련돼서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해요. 근데 나날이 발전하면 제일 못 쫓아가는 게 대학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커리큘럼이 왜 어렵냐면은 그 커리큘럼이라는 거를 또 자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나 이게 중요해. 나 이거 할래. 라고 하면은 그 개설할 수 있는 과목에서 뭔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슬롯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잘 생기질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전문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AI 했어요? 알파고 이후죠. 그래서 서로 노력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제 제자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많다. 그 다음에 특히 해외 사이트의 블로그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디엄이라는 블로그를 유료 서비스를 받는데 정말 주옥 같은 발음을 잘해요. 주옥 같은 그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은 통계학과 교수님이잖아요. 네네네. 통계학을 열심히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런 AI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결정이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면 통계는 이제 점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학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통계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왜 비전문가들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계학 그러면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배웠던 기초통계학을 주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안 좋았던 추억이 무슨 가설검정, 신뢰구간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당시에 배웠던 통계학은 데이터가 한 30개 이하짜리 시대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론들이 지금 완전히 필요 없냐. 근데 적용할 가능성은 적어지죠. 왜냐하면 30개짜리, 20개짜리 데이터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그러면 저 머신러닝 뭐 얘기를 하면 저 사람 통계학과인데 근데 특히 딥러닝 계열 말고 예를 들어서 뭐 XGBoost라든지 약간 트리 모델 계열의 딥의 반대 얕은 모델을 만든 사람들 보면 죄다 통계학자예요. 리오 브라이만이라든지 뭐 프리드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통계학자인데 그 통계학을 이제 선입관을 이제 어렸을 때 배운 통계학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통계 이론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강화학습에서도 엄청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 통계학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확실성의 세계를 통계 공간으로 정의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강화학습에서도 기술적으로 보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서 이게 급격히 발전을 했는데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논문을 읽으려면은 mathematical statistics, 즉 수리 통계학을 아셔야지 그 논문을 이해하세요. 거기 보면 기호들이 뭐 E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expectation, 기대값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통계학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물론 제가 AI 하는 사람으로서 통계학이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술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통계학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수학한 사람을 굉장히 우대를 하는 게 논문 리딩하는 그런 능력은 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당신은 통계학자인데 왜 AI 해?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받고 눈치도 그렇게 보여. 아, 나를 보는 시각이 저 사람은 통계학인데. 아, 근데 이제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시청자들은 AI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까,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가 뭐 계속 얘기한 거에 다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는 일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작게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자기 있게 됩니다. 사실 AI의 제일 힘든 과정이 뭐냐면은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오류 나는 거 원인 찾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려진 방법 가지고 솔루션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때는 됐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생물 같고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것들 찾아가면서 저희가 기술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최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이라인 플러스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웨비나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